자, 오늘의 주제, 오타쿠들은 왜 라이트 노벨을 읽을까? 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왜 오타쿠라고 하면 사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그리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주로 하니까 컴퓨터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간에 어쨌든 화면을 바라보고 뭔가를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 이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영상 매체를 두고 오타쿠들이 갑자기 라이트 노벨, 그러니까 책이라는 옛날 매체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호기심도 해결할 겸 겸사겸사 영상도 제작할 겸 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조금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이 오타쿠라는 말이 지칭하는 대상부터 명확하게 분류를 하고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이 말이 지칭하는 대상이 사실 조금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요즘 그 멸칭으로 뭐 찐이라거나 아니면 한창 너의 이름은이 개봉을 했을 때 혼모노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잖아요. 멸칭이라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는 오타쿠라는 말로도 뭔가 정의 내리기가 힘든 새로운 유형의 오타쿠들이 생겨났다는 거를 우리들도 조금은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타쿠라는 말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저는 8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90년대에 유년기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반게리온이 불러일으킨 그 3차 애니메이션 붐이라는 흔히 일본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황금기라고 불리는 그 시기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또래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당시만 해도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오후 5시, 6시쯤만 되면은 지상파 채널에서 뭐 포켓몬부터 시작해서 슬레이어즈, 가오가이거, 세일러문, 천사소년, 에티 정말 별의별 애니메이션들을 다 지상파 채널에서 방영을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제 또래분들은 맨날 그 방송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에 TV 앞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상당히 선명하게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정도로 애니메이션을 봤던 사람들을 오타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대중적인 작품들을 조금 라이트하게 겉핥기식으로 보는 사람들을 제가 써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보이시나요? 그냥 간단하게 일반인이라고 부르죠. 잃고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그렇게 애니메이션에 어린 시절에 열광을 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오타쿠라고 불리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진 않죠, 보통.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일반인이랑 다른 오타쿠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에반게리온을 제작한 회사가 가이낙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초대 사장, 그러니까 일대 사장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는 오타쿠들의 왕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오타킹이라는 별명을 뭐 자칭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줬는지 뭐 그것까진 제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책 오타쿠학 입문이라는 책에서 오타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다고 해요. 자, 오타쿠란 무엇이냐? 영상의 시대에 과잉 적응한 시력과 장르를 가로지르는 고성능 레퍼런스 능력을 바탕으로 창작자의 암호를 하나도 남김없이 읽어내려는 탐욕적인 감상자. 이게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니까 좀 말이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일종의 엘리트 시청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 오타쿠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영상 콘텐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영상에 암호처럼 숨겨져 있는 뭐 상징이나 영상 기호 같은 것들을 되게 손쉽게 읽어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사람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훈련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이 오카다 토시오라는 사람은 오타쿠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타쿠라고 하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건데요. 그래서 원래의 오타쿠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누가 더 많은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봤느냐,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그 영상 콘텐츠들에 대한 지식을 뽐낼 수가 있느냐, 그러한 더 많은 지식의 레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상위 티어의 오타쿠다, 오타쿠력을 승부짓는 기준점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상했다라는 겁니다. 오타쿠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영상 매체인데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활자 매체,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라이트 노벨을 보기 시작했던 것일까? 이런 변화가 왜 생겼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에반게리온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라이트 노벨은 글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고 에반게리온은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잖아요. 그런데 왜 글 콘텐츠인 라이트 노벨이 왜 영상 콘텐츠인 에반게리온의 영향을 받아서 그 유행이 시작이 됐다는 걸까? 이걸 설명하려면 일단 에반게리온의 흥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그걸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에반게리온 팬 여러분.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에반게리온의 인기 요소에는 당연히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 에반게리온만의 독특한 세계관 설정, 그 세기말적인 설정 때문에 에반게리온이 인기를 끈 부분도 분명히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다르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또 다른 한편에서 에반게리온의 인기를 지탱하고 있었던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암울했던 시기 1995년의 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내면의 고통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에반게리온을 보면서 주인공인 이카리 신지가 자기와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감정을 이입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작품이 오타쿠 위주의 흥행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단위의 흥행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반게리온은 되게 독특한 작품을 유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분위기를 유행을 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인공의 내면 세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인공과 히로인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운명도 함께 결정된다는 식의 굉장히 자의식 중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의 문법을 만들어내게 됐다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게 한 작품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후발주자들이 그 작품의 문법들을 따라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한국 영화에서도 느와르 영화가 유행했다고 하면은 느와르 영화가 3, 4년 동안 쭉 계속 나오고 뭐 2000년대 초반에 조폭 코미디가 유행을 하면은 조폭 코미디가 계속 유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문화산업의 분위기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빅히트를 메가히트를 친 선발 주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반게리온은 이렇게 주인공의 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작품의 분위기를 유행을 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전에 봐왔었던 일본의 전통적인 애니메이션들은요, 어떤 방대한 세계관 속에 던져진 주인공들이 외부 세계로 점차 모험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부 세계로의 모험담을 담은 작품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메인스트림을 형성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은 시간이 갈수록 부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험과 액션이 위주가 되는 이야기가 유행을 타게 되면 당연히 그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상 매체가 가장 적합한 형식이 되니까 뭐 실사 영화 아니면 애니메이션이 유행을 타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서 방대한 세계관과 모험담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작품들이 영상의 형태를 가지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었던 거고 그 영상들을 통해서 수많은 전통적인 의미의 오타쿠들도 양산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반게리온이 엄청난 성공을 거둬버리는 바람에 그 이후의 서브컬처계의 유행은 이렇게 외부 세계로 향하는 모험담이 아니라 에반게리온의 신지처럼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 속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의 작품들이 계속해서 유행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행이 변화하는 흐름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인 라이트 노벨이 이 서브컬처계의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외부 세계로 향하는 거대한 모험담을 그릴 때에야 시각 매체인 영상이 훨씬 더 유리하지만 주인공 내면의 생각과 고민들을 디테일하게 그려내야 하는 이야기의 경우라면 오히려 영상보다 글이 훨씬 더 적합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실생활 속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되게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왜 있잖아요. 새벽에 한 번씩 쓸데없이 감성이 막 차오를 때가 있죠. 살다 보면은. 근데 그때 우리는 보통 그때 떠오르는 뭐 생각들을 글을 써서 기록으로 남기지 갑자기 셀카를 켜가지고
감성에 젖어 있는 나의 모습을 막 셀카로 찍진 않습니다. 우리가 내면에 집중할 때는 보통 글에 끌리기 마련이지 이 영상에 끌리게 되진 않아요. 본능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내면의 문제들이란 것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형태로 담을 때에는 영상보다 글이 훨씬 더 적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이트 노벨 부흥기의 초창기를 이끌었던 작품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부기팝은 웃지 않는다,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 뭐 이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 작품들을 보면 실제로 청소년기의 자의식과 어떤 내면이 일으키는 환상 같은 것들이 작품의 서사를 이끄는 주요 소재가 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이 라이트 노벨을 서브컬처 산업계의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한 동력은 분명히 어떤 내면의 고민들, 자의식에 대한 탐구,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독자들이 이 라이트 노벨이라는 형식 자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면의 문제라는 소재로 출발을 했었으나 지금처럼 이세계의 물 같은 좀 더 다양한 소재들이 이 라이트 노벨계에 유행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에반게리온의 대성공으로 인해서 내면의 문제에 집중하는 이야기가 서브컬처계에 유행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면의 문제를 그리는 데에는 영상보다 글이 훨씬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 유행은 라이트 노벨이라는 형식이 인기를 얻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오타쿠는 영상 매체에만 집중했었던 과거의 전통적인 오타쿠들과 다르게, 글씨를 제일 못 써서 죄송합니다만, 전통적인 형태의 오타쿠에서 에반게리온 탄생 이후 새로운 세대의 오타쿠, 그러니까 제로연대라고 부르거든요.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오타쿠들로 분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작품의 방대한 세계관이나 배경 지식을 탐닉했던 과거의 전통적인 오타쿠들과는 다르게 지금의 오타쿠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거대하게 이어지는 이야기보다는 단막단막으로 그때의 기분이나 이미지를 즉흥적으로 담는 그런 작품들에 좀 더 흥미를 보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로연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오타쿠들도 당연히 작품 자체의 설정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특성은 과거 시대의 오타쿠들의 전유물, 이런 특성은 새로운 시대의 오타쿠들의 전유물, 이렇게 칼같이 딱 나눠서 말씀드리기는 분명히 힘든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세대의 오타쿠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경향, 전체적인 추세 같은 거는 분명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본능적으로 그거를 자각을 하고 전통적인 의미의 오타쿠들과 구분할 수 있는 신조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미 30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말하는 톤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당연히 지금의 서브컬처 산업이 보여주는 모습에 그다지 우호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절대로.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현상 분석을 하고 싶은 거지 지금의 서브컬처계가 보여주는 작품들을 감상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들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작품들 중에도 킹덤이라든지, 킹덤도 좀 오래되긴 했죠. 킹덤이라든지 진격의 거인이라든지 원펀맨이라든지 이것도 라이트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제가 서브컬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점이 조금 불편한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걸 알지만 저는 그래도 이 이야기를 계속 해야겠습니다.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지금의 이 상태에 이르게 된 거지만 저도 예전에는 어릴 때에는 제가 지금 비판적으로 말하는 풍을 가진 작품들에 상당히 심취해 있는 경험을 제가 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아라는 거를 혼자 지탱하는 것 자체가 버거운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그 무게를 함께 지탱해 줄 만한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고 저는 정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를 지금 제가 비판적으로 말하는 컨텐츠들을 보면서 조금 이겨냈던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브컬처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힘든 시기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서브컬처 컨텐츠들을 보시면서 힘을 얻으시되 그 힘을 축적해서 좀 더 다양한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서브컬처 산업을 비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인격에 대한 공격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꼰대가 되는 기분이 들고 실제로 꼰대 같을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계속 찍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은 언제든 댓글 적어 주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겸허하게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쳐낼 건 쳐내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감사드립니다.